하나님은 기도를 받기 원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상황을 보든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사건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이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죠. 정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 한국 분위기, 그렇죠. 한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갔다가 2번 갔습니다. 저는 여기 오후에 갔다가 밤에 다시 갔는데요.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조국 법무장관 사건도 예측했던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인간의 예측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단정할 수도 없고 단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확실히 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분위기, 저도 이 11시경부터 10월 25일 국민대회를 하고 국민대회 이후에 11시 돼가지고 철야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기도 소리가 하도 이 스피커를 잘 해놔가지고요. 온 동네 다 떠나갈 듯이 이제 찬양 소리가 들려서 참 겁을 먹겠다. 막이라도 겁을 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철야 기도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한국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기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분명히 큰 분위기는 바뀌는데 대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이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남아있죠. 요겁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 적어도 이제 조국 사건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저도 돌아다니면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른바 진보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여기에서 이탈되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문재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반문재인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친한국당 여론으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 중간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내년 4월 총선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전에 요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대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약간만 꼼꼼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로 지정이 됐죠. 이거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점핑해서 본회의에 갈 수 있도록 이 330일, 최장 330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65일이 1년이니까 내년 한 2월경까지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회의에는 과반수만 있으면 법안이 법률로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2월경에는 이 세 가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법률로 가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 세 가지 법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요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인데 요거를 이제 깰 위협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요거죠, 요거. 바꿔야 돼요. 자, 세 가지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검찰은 기소를 하는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종결할 수 있는 검사의 기소권을 이제 가져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수사 지휘권, 검찰이 이걸 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수사, 손발 역할을 하는 건 경찰이지만 이것을 기소하는, 지휘, 통제하는 것은 검찰인데 요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바로 요거죠.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2차적인 수사권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걱정들이 일 수밖에 없는 게요. 얼마 전에도 미국 대사관 넘어가던 반미단체들인데, 이 반미단체를 넘어가고 있을 때 20몇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다리를 설치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방관했죠. 막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냥 이걸 방치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후에도 이 반미단체를 압수수색하려 들어갔는데요. 대진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이 대진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했던 발언들이에요. 경찰관 뒤로 빠지라. 그러니까 경찰들이 한 얘기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방에서 대화하기로 했으니 대화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 반미단체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 모습을 보여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었죠. 반미단체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깡패, 양아치, 깐죽거린다, 어디라고 큰 소리 치느냐, 놀러 왔냐. 그러니까 노조 집단한테 눈치를 보는데 넘어서 이제는 반미단체들한테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 이런 경찰이 권한을 강화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경찰청 청장 민감용 씨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요, 이 검찰개혁 보고서라는 게 민주당, 특정 정당, 설령 여당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만든 것인데 정파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안의 내용들,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법원이 먼지털이 수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정파적인 내용들을 경찰에게 배포를 했는데 이거는 위법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3항을 보면은 정치가 관련 문서, 도서, 공공시설은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공무원이 말이죠,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문서들을 배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65조 3항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경찰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권을 호위하는 호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찰이 권한이 강화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10월 3일 날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이때도 기도회로 이어졌는데, 이 태극기 집회 주도한 사람들을 여당 측에서 국정감사할 때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경찰청장이 포즈까지 취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국민은 진보 좌파만 국민이 아니라 보수 우파도 국민인 거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되는데 정권을 호위하는 경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포즈까지 취하고 말이죠. 이번 정권 들어설 때 드루킹이라고 해서 뭐 댓글 공작 사건이 아주 크게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수사할 때도 방치하고 방관하고 방임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 이 연루된 거 거의 확실한 정황들이 나왔는데 범행 현장 증거인멸하는데 그냥 방치해버리고요. 핵심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편드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런 경찰이 권한이 강화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게 되냐. 반면에 야당에 대해서는요,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확인이 됐지만은 야당의 울산시장, 야당의 창원시장 후보 공천 받는 날, 야당의 현직 시장이었죠. 후보 공천 받는 그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 여론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말이죠. 창원시장도 역시 공천 받는 날 이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국 두 사람도 낙선이 됐죠. 야당 낙선하는데 그냥 뭐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 창원시장은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찰이 권한이 더 강화되면, 아니 검찰도 물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권력을 나눠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버리고 경찰에게 몰아주게 되면은
위원은 이제 아예 대통령 밑으로 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통제가 안 된다. 그게 한번 슈퍼캅이라고 그러죠. 슈퍼폴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찰 국가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슈퍼폴리스를 만드는데 강력한 경찰 권력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건 대통령이죠. 지금도 이미 10만 명 정도 정보 경찰만 10만 명이나 됩니다. 국정원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 기능을 경찰이 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만 명의 정보 경찰들이 제가 뭐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안단 말이죠. 이러한 경찰에게 2차 수사 종결권까지 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자, 두 번째로 공수처라는 겁니다. 이 공수처라는 걸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당 특히나 대통령 권력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고 특히나 TV 같은 거 보면은요 완전히 물을 타가지고 이게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나 최대한 기름기 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걸 만드는 건데 이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은요 검찰총장 말고 또 다른 수사 기소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헌법을 보면은 헌법 89조 16호를 보면은요 헌법에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총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거 말고 또 다른 수사기관장을 만들려면 우리 미리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수처라는 검찰총장과 전혀 관련 없는 또 다른 공수처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다면 이거는 절차상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2조 3항을 보면은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는 검사의 총책임자일 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총책임자입니다. 검찰총장은. 이 검찰총장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려면은 공수처장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헌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헌법 안 바꾸고 하려고 하면 이거 위헌이라고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셨던 그 허영 교수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죠. 그것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나오던데요. 물론 국민적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리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된다. 이 요구를 수용을 해서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부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는 이미 있어요. 특별감찰관이라고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 해놓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도대체 이게 왜 위헌 소지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하느냐 당연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공수처의 구성을 보면은 공수처장이 있고 공수처 검사들이 있겠죠. 검찰총장의 지위 아래에 있는 이 검찰 조직 말고 공수처장 밑에 있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장,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우리 공수처 검사 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묘하게 돼 있죠.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야당도 들어가요. 추천위원회에. 이 야당 2명 말고 나머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2명.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친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협도 이미 친여적 성격으로 이제 아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야당이라고 해봐야 보수야당 하나, 진보야당 하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한국의 국민 60%를 차지한다고 하는 보수 우파라 불리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게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수처 검사의 구성 역시 인사위원회라는 데서 추천을 하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아예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법무부 차관, 집권여당 추천인, 그러니까 여당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당이 정하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현직 검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정하느냐? 나머지는 시민운동에 했던 뭐 민변 이런 단체들이 있죠.
훨씬 더 레디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포청천처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특별기구로. 게다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범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원래 이게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법제가 다르죠. 게다가 이 홍콩, 싱가포르도 계속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요. 성공사례라고 뭐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 우리하고 법제가 완전히 다른 데죠. 게다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근데 이런데도 부패 사건을 처리하지 우리는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호위공문서 작성,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이면 직권남용, 국회 위증. 직권남용, 직무유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직 뭐 장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직무유기 뭐 이런 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야말로 이거는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수사 대상, 수사 사건들의 범위도 높지만 수사 대상도 무진장 높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게 공정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수사는 하는데 기소는 안 해요. 그러나 판검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됩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기관이에요, 이거는.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고위경찰관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심지어 예비역 장군들까지, 현역 장군은 말할 나위도 없고 현역 예비역 장군들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칼쥔 사람의 마음이에요. 칼쥔 사람이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면 공정하게 운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공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제도라는 이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술만 바라보고 있어야죠. 이것도 역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헌법 110조에 군은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파, 어떤 정당, 여당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칼자루 들고, 마음대로 이런 식의 재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군인들이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 검찰 개혁에 하겠다고 논란이 되는 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형식적으로 하고 수사 종결은 경찰에게 넘겨라. 이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미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공수처라는 기관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 공수처는 역시 대통령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이 슈퍼캅과 공수처라는 기관, 이 막강한 권력 사찰 기관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제 계속 온갖 논리들이 지금 TV나 방송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주지검장, 현직 검사죠. 자, 현직 검사하는 양반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사지만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 공수처라는 건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기관은 중국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국이 서구 선진국을 따라가지 않고 중국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한국이. 영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를 척결한다는 말은 부패 척결인데, 그렇죠. 다 부패 척결이에요. 시진핑이 정적들 잡을 때 다 부패 척결이에요. 이 역사상 사회주의 혁명은 모두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부패 척결한다 그러면서 정적들 제거했단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검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치 권력을 공고하고 장기 집권에 기여를 했다. 자, 그런데 이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중국이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중국도 헌법을 바꾼다며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도 안 바꾸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죠.
우리 공수처장 단독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요. 중국은 독재를 해도 탑 오브 탑이 한 명 있지만 그 밑에는 이제 위원회 형태로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중국의 전통이죠. 수사하고 기소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사의 대상도 반부패 사범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게 뭐 대상도 우리 범위도 오히려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킨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현직 검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당의 속내가 뭐냐? 무리상 국회의장이 10월 21일에 외국에 가서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국회의장인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번 선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과반이 아니라 어느 한 당이 3분의 2 이상 몰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3분의 2 이상 몰아주자는 그 정당이 어디겠냐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 몰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왜 3분의 2 이상 몰아줘야 되느냐? 뭐 제가 사실 하던 얘기입니다. 이 집권 여당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들에게 촛불 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과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반했더니 그야말로 이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 너무 세니 집권 여당의 3분의 2 이상을 몰아주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을 고쳐야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이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검찰은 자기들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 약간의 사명감이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을 잘 안 들으니 검찰 개혁한다. 그런 사람을 다음번 선거에 뽑아야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과 우리 이 세 번째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려는 법이 바로 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뭐 말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그게 그나마 대충 어림짐작으로 개념만 들여다보면은요. 야사당, 자유한국당 빼놓고 야사당이 여기에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난 4월 30일 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주는데 도장을 꽝꽝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쯤에는 이 검경 수사 분리 요 법안하고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 요 세 가지 법률이 통과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100%입니다. 이 세 번째 요 법률 내용이 뭐냐? 이게 비례대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에는 이념 성향이 강한 정당이나 지역 기반이 강한 정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정당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게다가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른미래당까지 여기에 자신들은 보수정당 어쩌고 얘기하지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주고 나서 지금 스물스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이 300명 말고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권한 이들이 예전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특권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여당의 이해관계와 이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게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인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기도해야 할 때도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각성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시작도 끝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지던데요. 그렇죠. 내년 선거가 중요하죠.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정부 여론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리 이런 세 가지 법률들을 여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안한 요소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른바 보수정당이죠. 여기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되면 이런 반문재인 여론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조국 법무장관 물러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표창장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조차도 이거 왜 이런 걸 하느냐.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약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공정이나 정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물러난 거예요.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한 게 뭐 있냐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끼리 상주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밖에 볼 수가 없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개꼬리 3년 묵어놓는다고 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압권은 요겁니다.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진들은 다음번 선거 안 나간다 그랬어요. 참패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90%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죠, 저쪽이. 그래서 다음번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은 자기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음번 총선은 자기들은 안 나간다, 중진들은. 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여당은 표창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철이나 이런 사람들, 초선의 의원들인데도 막 포기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참신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여당이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쉽지 않은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세 가지 법안들, 검경개혁 입법안이라는 것,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법안, 대통령의 권한을 슈퍼파워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이른바 경찰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이거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적들을 압박하고 제거하는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법안들인데 이 선거 전에 통과된다 그러면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거 자유한국당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어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가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점프하자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에 4월 30일 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던 날이 한 번이 있고요. 8월 28일 안건조정소위원회라는 걸 통과한 날이 한 번 있고요. 8월 30일 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통과한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이 다 여당이 날치기,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통과된 다음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회의로 무조건 가는 것이고 통과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당 측에서 과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요 세 날에 막았어야 돼요. 근데 안 막은 거예요.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 지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뭐 만나보면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파는 상품이 애국심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정치적 생존이 먼저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할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서 이 도저히 안 된다. 한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 한 번 더 하고 세 가지 희한한 법들도 통과된 데다가 여기에 대통령은 슈퍼파워.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공수처 직원들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이도 딸같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리고 우리 공포 분위기 조성되고 검사 판사들까지 삼권 분립은 무너져버린 채 검사 판사들까지 압박을 하고 구리은들까지 온갖 이름으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남북 정상회담 몇 번 해버리면은요 국민들은 확 또 쏠려버리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태극기야 모여라, 모이든 말든 니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라고 여당 측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여론,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지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선일보 계열에서 여론조사 낸 거에 따르면 43% 정도가 여전히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 여당에 힘 실어줘야 된다는 게 50.4%고 야당에 힘 실어줘야 된다는 게 39.4%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이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람들이 10명에 6, 7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부 여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과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국민들이 지금으로서는 10명에 6, 7명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유튜브가 아무리 많다 한들 자기들끼리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가절하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개헌되겠죠. 문희상 의장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그리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고, 그리고 친중국적인 조선족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슬람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4738개라는 이 법률과 명령들도 헌법 개정에 따른 방향으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의 체제가 바뀌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도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연방제통일로 넘어가겠다라고 추진하겠죠. 그러니 이게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라 체제가 결정되는, 헌법이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 절대 다수의 한국 중대형 교회들은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방임하고 있죠.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 하자는 대로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분위기를 여전히 따라가고 이런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북을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게야말로 한국의 남은 자들이죠. 한국의 절대다수 교회들은 침묵방관, 방임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여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이나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의 체제 변혁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방송과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도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개혁 입법이라 말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깜깜하죠. 국회의원들조차 그렇게 보질 않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체제가 걸린 싸움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낙선되는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불리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른바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체제가 걸려있다. 우리 우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공수처법 맞겠다라고 의원직이라도 다 내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만약 이런 싸움이라 그러면은 지난번 4월 31일 날, 8월 26일 날, 8월 31일 날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막았어야 돼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안 막는단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우물 안에 있으면은 그 바깥의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론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순간부터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전 건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꿈을 주시죠. 더 많은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 꿈은, 이 소망은 절대로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라고요. 절대로 이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현실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갑갑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한테 받은 꿈은, 소망은 선교하는 나라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열어서 북한이 중국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꿈은 절대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높은 산이 나오고 낮은 산이 나오고 거친들이 나오고 쇠빗장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꿈과 소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성적으로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닙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불가능한 상황. 비이성적인 처지에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남은 자들이죠. 정치권 안 바뀝니다. 무슨 자유한국당이 왜 바뀌겠어요? 제가 20년을 옆에서 들여다봤는데 절대로 안 바뀌는 집단이에요. 이런 거 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아니? 우리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렇죠. 북한이 2,500만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영적으로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북한의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가 돼서 많은 학교들과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낸 사람들이 만주에 200만 조선족을 일으켜 세우는 거고 연해주에 70만 고려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강력한 회오리가 돼서 중국의 14억 인구를 깨우는 거예요.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꿈이 이거예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죠. 이 꿈을 이루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처지 앞에서 절망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원래 그런 거니까. 뉴스만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단 말이죠. 우리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굳이 이걸 아주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낙당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됐으면 밤새 철야기 노래 저 몇천 명이 하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과 현실과 처지를 보고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감정이 그야말로 겉사람의 부패한 죄성이라고요.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원래 하나님의 꿈은 그렇죠.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막과 광야를 보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유일한 선택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 시국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강연은 뭐합니까? 시국은 개판인데 앞으로 더 개판이 될 텐데 좀 더 개판이 될 텐데 결론은 뭔 거 아니에요. 이 시국 여기에 대해서 헛된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 내년 총선 질 수 있습니다. 뭐 치면 또 어때요? 저도 상관없어요. 개헌될 수도 있죠. 뭐 개헌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의 선택은 뭔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민족은 주님께서 북한을 열어 세계 선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그냥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기도 못하면 외국에 살아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선택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실제로 받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실제로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받아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기업으로 받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6장 11, 15절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왜 끝까지 못 가겠습니까?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한국,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들을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거 보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정한 분량을 보십니다. 우리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우리 자신을 향하는 이 약속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는 약속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들, 이 나라를 향한 약속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의심했던 것, 그래 의심이죠. 의심은 뭡니까? 현실을 보고 무너진 마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한국이 되살아났냐. 당신 얘기처럼 내년 총선도 이거 가물가물한데 자유한국당은 저지경이라 그러는데 아니 만나봤던 애국자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애국심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나라보다 자기가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들, 이 나라를 향한 약속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를 채우고 이 나라를 채워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년 4월 총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 분석을 하면 뭐예요, 솔직히. 조국 사건 터질 줄 알았겠어요.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터질 줄 알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관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터지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국 사건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이실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와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의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폭로돼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괴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폭로돼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려는 하나님이 해석하는 이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년 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 죽음의 영들, 지옥의 영들, 미혹의 영들, 한국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는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이 유물론 자기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아니 말은 다 공산당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말은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목사님 공산당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잠재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상의 얼개들이 여전히 침전물처럼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80년대 가장 예민했던 20대 시절에 들어왔던 그 유물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밤 대한민국 역사관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부패와 타락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래도 사회주의 이상을 이루려 했던 북한은 그나마 미국의 제재만 없으면 괜찮은 체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 본인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정의를 얘기한다, 나는 공정을 얘기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공산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물론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가련한 자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미혹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복되어져 하나님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 약속들을 실제로 기업으로 받아내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황당하고 무게한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 약속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단 말이에요. 소망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요. 꽉꽉 막혀있고 온갖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온갖 음해와 참소와 비방이 끊임이 없고 온갖 오해 살만한 일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죠. 왜 이런 거 아니?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기도해서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니까, 그래야 기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니까,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 부흥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겁니다. 한국의 부흥이 터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실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리에 컵 한 잔에 떠서 하나님의 마음이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레바 거대한 우물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다음번 단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이 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이 밤 저희들이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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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만나 주옵소서. 시편 107편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고치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고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북한의 우상숭배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들이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이 한반도에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이 민족이 위경에 처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공산주의의 신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과 하나님 이 어둠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깨질지어다. 주님 말씀을 보내시어 깨뜨려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위경에 처했나이다. 5천만 남한 백성들이도 위경으로 끌려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평양을 말씀을 보내어 무너뜨려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깨시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보내시어 평양 정권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외 이 한반도 전역에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정치 권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일성 망령을 따라가는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일성 망령에 잡힌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깨뜨려 주옵소서. 위경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김일성 망령 잡힌 정치 권력은 이 한반도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일성 망령 잡힌 정치 권력은 한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자기가 꽤 빠져 모든 하나님이 내적했던 마귀의 계획가 다 폭로될지어다. 마귀의 계획가 다 폭로될지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폭로되어 만천하에 드러나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위경에 처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김일성 망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두 허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에 죄악과 음란이 아득작하는 이 한반도에 주님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있으나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 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적인 쓰나미를 불어 주옵소서. 해양 심층수처럼 숨어 기도하는 주님의 의인들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이 보내시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하는 저 공산주의의 진이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저 흑암의 세력들이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소망들을 실제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응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라와 민족에 응하게 하시어 하나님 다시 의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주님의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한 영적 활화산 기도의 기지 선교의 센터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식과 정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확률과 통계와 데이터, 사람의 숫자를 보고 과시하는 우리의 못된 버릇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바람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을 놓고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였구나. 우리의 인생이 시련, 환난, 고난과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행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최종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덧없는 인간의 평가와 부질없는 세상적 열매들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